안녕하세요. 새롭게 MC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전호투자자 박도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그 한 종목 몰빵하신 걸로 엄청나게 많이 알려주셨고 요새 엄청 뜨고 계시는데 일단은 시장이 지금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 회복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계속 변동성은 좀 클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 상황 뭐 개별 종목에 워낙 집중 투자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매크로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익과 성장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아무도 지금 이 폭락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한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저 또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락을 온몸으로 지금 두들겨 맞고 있고요. 정말 삼성전자가 10% 빠지는 이런 시장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지훈 대표님도 이런 경험 저도 해보신 적 살면서 그 삼성전자 10% 빠진 거 제가 2006년도부터 투자를 했는데 한두 번 왜냐면 코로나 때도 10%까지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리만 때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엔캐리 자금이 투여되어 있는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예측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폭락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숙명적인 이벤트다. 이런 이벤트는 매년 발생한다. 저는 이제 두산에 집중 투자하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렇죠. 작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나갈 때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아이디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니까 되니까 나가시죠. 저를 네, 초청했었고 맞습니다. 제가 나가는 시점에서 또 기가 막히게 반토막이 작년 10월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장이 이제 급락이 오고 공포가 오고 패닉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작년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갔었거든요. 나가기 전에 어떤 뭐 급락이 나오겠다 뭐 촉이 발동되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없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섭외라는 게 이제 항상 주가가 좋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초청을 해서 사전에 다 하죠. 왜 이 주식이 올랐는지를 물어보려고 네,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토막이 그것도 불과 한 3주 사이에 이렇게 주식이라는 자산이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거. 이건 이제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매년 이런 이벤트가 전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설마 했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도 이제 이번에도 반토막이 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황을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제가 아는 한은 별다른 이상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업을 관찰하고 추적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결국 본질 가치예요. 맞습니다. 예. 기업의 본질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회사에 가치하고 있다면 기업의 가치는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람의 심리는 끊임없이 이제 변해요. 예. 지금도 이제 두산뿐만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이 다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AI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 한 달 사이에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만 지금 공포, 패닉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눈앞에 있는 이제 주가를 보면 지금 상황을 버티기 힘들어요. 예. 제 주변 투자자들도 지금 굉장히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년 만에 지금 불과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자산이 반토막이 나고 신용이 반대 매매가 걸리고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리서치하고 투자 모임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라는 굉장히 허탈해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저 또한 마찬가지. 두산이 주가가 지금 1년 전으로 지금 돌아갔거든요. 네. 예. 불과 지난달만 해도 26만 원 역사적 신고가를 썼는데 이 기업이 불과 3주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저 또한 사람인지라 똑같이 허탈감을 느끼고 제 순자산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전히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한 이 기업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주가는 지금 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두산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고의 AI 칩 메이커 회사에 납품을 단독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원전 수주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죠. 예. 이런 큰 성장의 모멘텀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주가는 1년 정도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1년 동안 이런 큰 회사의 성장성은 좋아졌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지금 도망을 가야 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제가 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이제 비중을 실은 상태고요. 저는 지금 상황을 다시 주가는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이 기업이 이제 지금 시장에 이제 공포가 왔잖아요. 공포와 탐욕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고 있어요. 이건 마치 제가 달이 마치 하늘에 있는 달이 보름달이 되면 다시 초승달이 되고 그 초승달은 다시 보름달이 되듯이 마치 우리가 보면 바다가에 보면은 밀물과 썰물 어제 제가 서해안 바다를 보고 왔는데 정말 그 갯벌이 네. 엄청 넓더라고요. 대부도에 다녀왔었는데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막 밀물이 오면서 막 이렇게 바다에 금방 물이 차더라고요.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이 주식시장도 그 자연의 이치와 같이 공포가 오면 탐욕이 오고 탐욕이 오면 다시 공포가 오고 지금 이제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AI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사야 되지 않냐? 탐욕이 왔던 거죠. 지금 불과 그리고 한두 달 지난 지금 현재 공포가 왔습니다. 이 공포가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믿는 건 반드시 다시 탐욕의 시간이 올 것이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면 다시 주가는 회복하고 전고점을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제 계좌도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신고가로 갈 것이다. 저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 하나만 기억하셔도 진짜 될 정도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요인은 변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점에 저도 너무나 적극 공감하고요. 주가의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매크로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의해 변동성 생기는 거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함부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시장이 좀 유독 좀 유별나죠. 이렇게 변동성 심하죠. 네. 이렇게 뭐 그래도 다른 선진국의 증시를 보면 그래도 한 많이 조정받아도 한 10% 20% 내외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급적인 요인이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투세 문제로 인해서 특히 코스닥에서는 지금 저도 이제 체감을 많이 되는 게 밑에 받쳐주는 그런 자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팔아도 이제 장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우리 한국 증시에 투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참 고생이 많으시다. 하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역시 우리는 여기엔 기회가 있다. 이 변동폭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변동성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웬만한 내공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고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즐기다 보면 그 경험치가 쌓이면 결국은 나중에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딱 두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큰 내공을 가진 분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긴 한데 최근에 또 해리스가 굉장히 박빙으로 올라오고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트럼프와 해리스가 굉장히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바이든보다 더 트럼프가 중국을 더 싫어하고 더 중국 때리기에 혈안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관련돼서 많은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산업을 포함해가지고 국내 기관 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다. 반면에 또 수혜주도 방산 같은 거는 수혜를 입을 거다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뭐 수혜주라는 게 투자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트럼프랑 지금 해리스랑 굉장히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인 건 거의 트럼프가 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업종의 그런 주가 흐름을 보면 대략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트럼프 뭐 당선 가능성 플러스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나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발생한 이 엔캐리의 리스크도 그 트럼프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해서 특히 일본 쪽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에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그쵸. 여기서 이제 네. 엔화의 저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지금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먼저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반영을 한다는 거죠. 현재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건 이 앞전에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트럼프가 이제 퍼포먼스를 너무 잘 보여줬어요. 네. 네, 진짜 저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왕의 기질을 타고난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 피격도 네. 사실은 그거 아닐까요? 조작의 뭐 가능성까지 나오던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쵸, 알 보여준 수 없죠. 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 보여준 퍼포먼스가 너무 대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쪽으로 확 기우니까 이제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해리스를 응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해리스 지지율이 이제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 샤이 트럼프. 트럼프가 지금 우세를 점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트럼프 지지라는 거를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유권자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트럼프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러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11월에 열리는데 불과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그럼 이제 남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것보다는 확실한 거 있지 않을까? 확실한 섹터. 과연 민주당이 되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 네. 그 성장하는 섹터가 어디일까? 저는 그게 지금 전력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건 최근에 이제 데이터에 나온 게 이제 AI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 전력에서 쇼티지가 나는 걸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AI 혁신이 이렇게 우리 삶에 깊숙이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퍼질 거라고는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이게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 이게 우리가 챗 GPT 검색을 하나인데 약 $1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일반 검색에 예. AI 기반 검색이 10배의 전력을 더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 인프라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이 설비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고요. 근데 전력 수요는 갑작스럽게 터졌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전기차의 수요만으로도 전력 수요는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타이트하다. 네, 타이트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AI까지 터져버리니까 지금 전기에 대한 공급에 지금 문제가 생길 거야. 그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주가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이 힘든 상황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은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최고의 주도주죠. 예, 그걸 받침한 건 실적이고 네. 그리고 전선주 즉 이제 전력과 관련된 섹터에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역시 강하다. 그 뒷받침은 바로 이 전기 쇼티지, 전력 쇼티지로 인한 그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네네. 네. 즉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30년이 되면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AI 때문에 발생한 수요만 해도 68기가라는 거예요. 이 68기가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우리가 이제 뭐 체코 이제 뭐 원전 수주를 했잖아요. 그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1기가예요. 1기가와트. AI 때문에 원전 68개 정도 68개가 정도가 새로 생겨야 되는. 새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대체는. 수요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7월 30일 불과 며칠 전이죠. 지난주에 이제 미국 전력 경매에서 펜실베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이걸 앞글자 합쳐서 PJM이라고 해요. 네네. 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그 요금을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영향이 좀 크잖아요. 네. 한전이 다 그걸, 관리를 하니까.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 발전소에서 네. 이거를 발전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요금을 이제 경매로 붙여요. 근데 7월 30일 그 경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2025년과 2026년에 쓸 요금이 800%가 무려 800%가 등을 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네. 흥미로운 저 데이터네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발전소가 부족하다. 데이터 센터와 신규 공장 증설. 이제 미국에서 지금 리쇼어링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제 강력하게 시행이 됐었죠. 그걸 이제 그렇죠. 바이든이 이제 이어받아서 IRA 정책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이제 배터리 공장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런 공장들이 엄청난 이제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 수요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앞으로 이게 전기가 이제 쇼티지가 나다. 그게 이제 요금이 800% 급등하게 된다. 이게 저는 그럼 인플레이션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제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더운 여름을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에어컨 역대급이에요 지금. 에어컨 하루에 지금 몇 시간 사용하시죠? 저도 사무실도 그렇고 집도 가면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 같긴 해요. 잘 때 빼고. 네. 저는 잘도 지금 신생아가 있어가지고 애기가 있어요. 네네. 지금 잘 때도 지금 에어컨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상 24시간 와. 가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굉장히 힘들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기후 온난화가 지금 현실로 우리가 지금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죠. 전기요금. 전기요금. 네. 800%가 이제 급등한다는 건 제가 전기요금 지금 이제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한 달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약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800%가 급등한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영업자들 이제 장사 못 한다는 얘기죠. 유지가 안 되네. 네. 네. 유지가 불가능한 거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에어컨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여름을 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값싼 전기가 복지의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즉 이게 전기 요금이 값싼 전기로 계속해서 우리가 값싼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값이 싸면서 또 전력이 무탄소여야 되잖아요. 네. 과연 거기를 충족시켜주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여기에 의문이 지금 많이 든다. 여전히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 화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네. 아직도 화석 연료가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이런 현실을 지금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이게 참 패러독스예요.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더운 여름 나기 위해서 에어컨을 떼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탄소가 발생하고 그러면 더 화석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무탄소 전력을 써야 되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전력은 원전이다. 원전이다. 네, 원전이다. 저는 그래서 대안이 없다. 현재까지는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 투자 아이디어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의 원전 정책을 한번 보시죠. 지난달에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이건 초당적인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네네. 원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네네. 빨리 이걸 건설을 하자라는 게 합의를 봤고요.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전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에서는 전략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군사적 시설의 목적으로 SMR을 육성을 하겠다는 거야.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되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의 60년 만에 이제 전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많은 것을 바꾼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1차적으로 타격했던 건 군사 시설. 그 이후로 전력 시설을 타격을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을 했어요. 즉 전력을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미국이 본 거예요. 미국의 적대 세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죠. 중국과 대치가 됐을 때 가장 우선은 이제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군사도 AI와 무인화 자동화로 인해서 군대도 이제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전략적으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끊이지 않고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거죠. SMR의 장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SMR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의 활용. 즉 미군 부대가 있다면 그 땅 밑에 이걸 묻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서 바로 전력을 뽑을 수 있죠. 지금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이나 태양에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됐지만 거기서 발생한 전력을 쓰지 못하는 지금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전선과 변압기의 부족이죠.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지금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가 지금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전기가 남아 도는데도 그걸 쓰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SMR이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차기 패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SMR을 이렇게 육성을 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테라파워라는 이제 SMR 기업을 창업을 했고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10억 달러를 투입을 했고 앞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집어넣을 것이다. 즉 이제 미국에서 SMR 육성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이제 러시아산 연료를 배제. 러시아산은 러시아 가스와 석유 에너지를 그걸 이제 무기로 활용하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가장 큰 피해가 이제 독일이 입었죠. 독일이 전적으로 이제 러시아 가스에 의존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발목이 잡혔잖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독일이 아무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 가스가 끊길까봐. 그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러시아산 연료를 이제 대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이 SMR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군사적 이제 대척 관계, 대립 관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국 군대의 자체적인 전력으로 SMR을 쓴다. 이런 큰 그림에서 SMR은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체코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죠. 체코 두코바니에서 우리나라 이제 K 원전이 이제 수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체코의 북쪽에는 폴란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남쪽에는 오스트리아, 왼쪽에는 독일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 시장이 계속 커질 거예요. 동유럽 쪽에서. 이제 체코를 하면서 저는 자동적으로 폴란드까지 우리가 수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여기서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이제 유럽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원전 이제 발주가 나올 건데 거기서 굉장히 유리한 이제 위치를 우리가 선점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있죠. 체코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스코다 파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체코 내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저가 수주라더니 그건 저는 원전이 저가 수주라는 건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앞서서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원전 수출했을 때 다 한 기당 거의 7조 정도 의 가격으로 수주를 했었어요. 근데 현재 체코에서는 12조의 수주를 했으니까 약 70% 정도 더 비싸게 이제 수출을 한 거죠. 단가가 올라갔네요. 그리고 저는 이 원전 사업을 저는 건설로 돈을 버는 사업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이제 저가 수주라는 거는 전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는 이 사업이 커피 원두 파는 사업이랑 똑같다고 봐요. 비유가 찰떡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커피 원두를 많이 팔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커피 머신이잖아요. 머신이죠. 예. 예. 근데 내가 커피 머신을 비싸게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커피 원두 더 머신을 많이 올리면 머신이 그쵸.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커피 머신을 싸게 팔아서 최대한 그렇죠. 많이 깔아야 돼요. 많이 깔아야죠. 많이 네, 깔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 커피에 대해서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원두를 내가 장기간 예. 꾸준히 납품을 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벌이는 거죠. 음. 지금 원전이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전 건설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싸게 이렇게 싸게 효율적으로 이게 잘 만든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죠.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렇죠? 하겠죠. 예.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체코가 됐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폴란드가 될 거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원전 건설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길을 닦고 여기 기초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쌓고 그 다음에 주기기를 납품하고 그렇죠? 네, 네. 주기기를 이제 딱 이렇게 합체하고 이렇게 그게 돌아가게끔 시공하고 이런 팀들이 다 있을 건데 이렇게 봐요. 그럼 먼저 기초 공사하는 팀이 체코에서 딱 하고 그 팀이 그대로 폴란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체코에서 그 다음에 구조물 이제 하는 팀은 또 이거 끝나고 또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이 효율성, 네, 네. 예, 이 스피드성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저는 이걸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번 체코 수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딸 거라는 확신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랑스는 우리 경쟁 상대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10년의 결과를 보면 되거든요. 프랑스 EDF에서는 심지어 자국에서 건설하는 원전조차도 납기를 못 맞췄어요. 아. 예. 그게 무려 10년이나 지연이 됐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프랑스 지금 올림픽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면 뭐 너무나 많은 선수들의 불평과 불만과 네, 네. 뭔가 관리의 허술함 네. 이런 게 보여. 저는 이게 프랑스의 그런 원전 사업을 대상해보면 유럽 내에서는 이미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원전 사고 때문에 네, 네. 유럽에서는 10년 넘게 탈원전의 기간이 있었죠. 프랑스에서도 프랑스가 이제 유럽 내 최대 이제 원전 국가이지만 정말 그 10년의 탈원전 기간 동안 좋은 인재들이 그 원전 그 산업에 종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좋은 인재들이 거기 원전에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다 빠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의 탈원전 기간 동안 원자력 학과에 좋은 인재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오히려 좋은 분들은 또 해외로 이직을 하기도 네,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원전 사업도 이게 약해졌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탈원전. 그래서 그런 프랑스는 원전 건설 시공 능력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그걸 알기 때문에 체코도 우리한테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 시장이 이 늘어난 전력 시장에 맞춰서 계속 늘어날 건데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 사업에 중요하게 보는 건 독점이거든요. 독점. 이 사업의 독점력. 예. 만들어줄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팀 코리아. 그 중에서도 이 12조 규모의 사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매출을 가져 거의 8조 정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이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제 눈엔 안 보여요. 없어요. 사실상 다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미국 회사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실상 웨스팅하우스. 걔네들은 디자인 업체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냥 디자인하는 게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에요. 네, 네. 엔비디아가 직접 공장에서 이런 걸 다 하지 않잖아요. 네. TSMC 줘버려요. 맞- 그러니까 매주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겠다는 게 그거예요. 야 설계도 가져와, 내가 만들어줄게.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를 뉴스케일은 이제 투자했죠. 기본으로 네. 그 삼성물산도 같이 그 네, 네. 지분 투자돼 있거든요. 뉴스케일은 기본이고요. 테라파워는 최근에 이제 맞아요. 사업 지금 같이 지금 협의 중이라고 MOU 얘기를 맺었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이제 원전 업계 TSMC가 될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대체 밝혔어요, 맞아요. 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독점력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국제 정치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두산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이거 워런 버핏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기업들 있잖아요. 있죠.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을까요? 워런 버핏 하면 생각나는 기업. 최근에 애플했고 그 전에는 코카콜라죠. 네, 그렇죠. 저도 그 두 가지 기업이 가장 떠오르요. 이 두 기업에 공통 요소가 있어요. 독점. 바로 독점이죠. 독점이네. 네. 펩시콜라가 있고 코카콜라에서 뭐 드세요? 당연히 코카콜라. 그렇죠. 네. 왜 당연하죠?
코카콜라 더 맛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네. 사실상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네. 우리가 잘 구분을 못 한다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근데 우리는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는 게 우리가 익숙한 거. 예,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폰 쓰던 분이 다른 걸로 잘 못 넘어가시잖아요. 아 그렇다고 하다. 예.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바로 그 독점력을 저는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예, 진짜. 그런 게 진짜 이제, 많지 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계속해서 사이클 사업, 대규모 이제 장치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전 세계 경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믿고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그 독점 사업을 네. 가진 그 기업이 제가 볼 때 원전이다. 원전 안에서도 두산에 그 기회가 있다. 내가 볼 때는.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일단 원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안전성이죠. 안전성이죠. 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커진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보다. 그걸 또 만들었을 때 또 방사능이 새느냐 테스트해. 네. 그 테스트 기간만 해도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 그 사업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커지는 건 명확한데 만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거의 독점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독점이 깨질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면 큰 투자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앞으로 이제 K 원전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느냐?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우리가 이미 수출했잖아요. 네, 했죠. 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그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수주가 나올 거예요. 사우디는 불확실성하고요.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친미 국가 위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약간 지금 중국하고 지금 미국을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어쨌든 유럽과 저도 친미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에도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 네네.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그건 미국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원전보다 더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생산해주면서 그거 다 무탄소여야 되거든요. 무탄소. 탄소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제 그런 전력이 현재까지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원전밖에 없다. 그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큰 기회가 있을 거야. 이제 시작했다.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게 제가 본 관점이에요. 폴란드나 핀란드나 뭐 슬로베니아나 다 이 동유럽 쪽이잖아요. 네. 이쪽이 특히 좀 더 많이 이렇게 발주가 나오거나 앞으로 발주가 기대되는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 동유럽 쪽에. 네, 동유럽은 원래 러시아 텃밭이었어요. 그렇죠. 네, 러시아가 또 원전 강국. 강국이고 또. 네. 그 아까도 이 앞 화면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우선하는 게 뭐죠? 러시아 연료를 배제를 시켜버려. 배제시키니까 너네는 앞으로 우리의 위협국이 잠재적 위협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밥줄을 끊어버리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동유럽이 러시아 텃밭 동유럽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죠. 거기. 거기서 러시아 대체제를 찾는 과정 중에 네. 마땅한 대체제가 우리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근데 이제 지금 진영이 양쪽으로 나뉘었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가 붙었으면 우리도 쉽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딱 이제 나뉘었기 때문에 서쪽, 이제 서방 쪽에는 네. 이제 친서방 쪽에는 우리나라가 대장이죠. 그렇죠. 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서방 국가에는 앞으로 원전이 깔리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저는 이제 원전에 있어서 이제 광개토 원전의 영역은 이제 광개토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산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원전의 방향성 자체는 크게 뭐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근데 두산 관련돼서 뭐 최근에 뭐 말이 많잖아요. 네. 합병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합병 비율도 좀 굉장히 뭐 박해 주주 입장에서는 부당한 측면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두산 관련된 이런 리스크 요인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합병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놀랐어요. 네네. 직격탄을 맞으셨잖아요, 그죠? 이제 저는 이제 두산 지주에 이제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적으로는 사실 지주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바켓을 에너빌리티 밑에 그걸 붙여버리면은 두산이 에너빌리티 이제 지분이 약 한 3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켓의 실적이 에너빌리티를 거치고 그 에너빌리티가 다시 이제 두산을 보니까 이게 맞아요. 투 쿠션으로 가는 네, 네.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바뀌면서 예. 42% 점유율로 음.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대주주가 그냥 두산 그 에너빌리티 지분을 먹는다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바켓 실질적으로는 이 바켓을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붙여줬던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는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두산이 지난 10년 넘게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많은 부실과 네. 그러다가 재무제표가 망가지고 부채 비율이 무려 600%, 700%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를 망설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주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바켓도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턴어라는 게 이제 미국의 리쇼어링이라는 그 정책에 딱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실적이 엄청 좋아졌던 거거든요. 2019년부터예요, 그게. 그러면서 리쇼어링의 그쵸 최대 그쵸. 수혜주죠. 네, 바켓이. 네. 바켓이라는 회사 자체가 미국 회사거든요. 네. 미국 회사를 이제 두산이 그거를 거의 한 13년 전인가 그거를 당시 거금을 주고 인수를 거기서 모든 이제 문제점이 거기서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네.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다 이제 거치고 이제 바켓이 엄청 돈을 잘 버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죠. 네. 거의 뭐 매년 1조씩 이익이 나고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저는 이제 트럼프 시대도 저는 바켓이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가 1기 때 우리나라에 방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 총수들을 다 불러 모았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이제 그 중에서 누가 투자 제일 많이 할래? 거기서 신동빈 회장이 제가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롯데가. 네, 롯데가.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박수. 재벌 총수들 다 보는 앞에서.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면 똑같은 상황이 좀 발생할 거라고 봐요. 누가 미국에 투자 제일 많이 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냐. 많이 만들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또 SK가 자꾸 생각이 나. SK 이제 바이든 믿고 들어갔는데 지금 왕창 투자했는데 지금 그렇죠. 엄청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참 미국도 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더 강력한 리쇼어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바켓이 앞으로 트럼프 수혜주로 저는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두산 박정호 회장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쌀 때 지금처럼 이제 고금리에 타격을 입어서 실적도 저는 이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실적도 일부러 안 좋게 냈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바켓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전 좀 작업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좀 작업을 목적성이 있었다. 네, 작업을 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바켓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에너빌리티에 지원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의 수혜를 이제 앞으로 크게 누리게 될 거야. 굳이 주 두산의 지원을 받을 필요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 굉장히 강한 경쟁력이 생겼고 자생력이 그렇죠. 이미 충분히 갖췄다라고 지금까지 보시는 거죠. 바켓으로 해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 보면 재무제표 굉장히 이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까보면 에너빌리티 돈 별로 못 벌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바켓의 진법 이익이죠. 그래서 아직도 배당을 못 주고 있어요. 에너빌리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 두산으로 들어가는 배당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너빌리티는 자체적으로 살아나죠. 근데 여기 지분율이 적잖아요. 적죠. 31%니까. 저 30%. 그러니까 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떼서 또 두산 그룹의 미래 신성장 사업은 다 두산 지주 안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로봇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상장시켜서 대박을 냈죠. 그거를 네. 엄청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그 밑으로 붙여서 제가 보는 그림은 그래요. 이 바켓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체 영어권이라든지 있겠죠.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시대가 되면 트럼프의 정책 중에 반이민 정책이 반이민. 반이민 정책. 그럼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 인건비죠. 네. 인건비. 근데 여기서 이민을 막는다? 그럼 인건비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 인건비는 앞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르면 더 오르게 오히려 되지. 오를 확률이 높죠. 네.
그럼 저는 이 박정원 회장이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용 로봇에 지금 맞습니다. 네.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두산 바켓이라는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미국 회사를 밑에 두고 거기에 있는 달러와 그리고 거기 있는 영업권, 정보 북미 엄청난 영업망 활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활용하겠네요.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고 미국 현지 공장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에도 좋은 어필이 되죠. 네. 일자리 만들었다. 미국의 일자리 첫 만들고 첨단 그죠? 일자리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또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로보틱스 자영업자용 로봇이 약간 포지션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도의 인건비에서는. 근데 미국에 가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싼 거죠. 미국은 인건비가 최소 우리나라의 3배에서 4배. 3배 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로보틱스 가진 2천만, 3천만 원짜리 자영업자용 로봇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1년 쓰면 본전 얻고도 남으니까요. 저는 그걸 이 두산 박정훈 회장이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 단 여기서 밥캣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건 맞다. 굉장하게. 근데 그 박정훈 회장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만큼 이 로보틱스 사업이 커진다는 걸 알기에 좀 욕심이 난다. 저는 이걸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근데 지금 주가에서는 저는 그 그림은 이미 무너졌다고 봐요. 무너졌다. 이미 지금 주가에서는 그렇게 안 될 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매수 청구권이 이제 9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네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28,890원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17,000원인가요? 주가가? 지금 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에서는. 안 되겠네요 지금 네. 주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원래 이건 없던 기획이었는데 갑자기 태어났고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욕을 먹었고. 근데 단지 저는 어떤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사태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원래대로 지금 주가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 큰 그림을 보자가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로보틱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두산 입장에서 로보틱스가 미래 성장에 굉장히 크게 될 거를 알고 그룹에 여기에 운명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즉 로보틱스의 사업이 커진다. 그리고 두 번째 두산 자체적으로도 지금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두산전자도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증설도 하고 또 신사업 두산전자 안에서도 PFC라는 또 신사업을 또 하고 그 공장을 또 올해 연말이면은 그게 공장이 완료가 되는데 계속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두산 자체적으로도 지금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켓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거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저는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했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두 달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자. 저는 지금 두산의 주가가 지금 13만 원이거든요.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6만 원이었어요. 체육과를 찍었죠. 그래서 그때 좀 정리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걸 좀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익 실현하실 수 저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레버리지를 줄였죠. 대신에 그거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천만다행이시네요. 레버리지를 줄였고 그거에 전 개인적으로는 K 원전 수주를 확신했기 때문에 좀 원전주 쪽으로 좀 많이 옮겨놨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 두산 폭락을 이제 직격탄 물론 맞았지만 그걸 덜 맞으셨네요. 최대한 이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매 트레이딩 기법으로 최대한 이제 추세가 급격히 무너질 때 계속 줄여요. 저 같은 경우 계속 줄이고 최대한 다시 싸게 잡으려고. 추세가 노력하고. 무너지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뭐 그날 하루 주가 기준은 뭐 예를 들어 5% 이상 빠진다든가 뭐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차트는 정말 이 간단한 이 원리만 봐요. 이게 추세라는 게 그래프라는 게 계속 있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네네. 이 상승을 연결을 해봐요. 네네. 이 상승을 연결해 이 회사의 주가에 이런 추세가 보이거든요. 생기죠. 네. 일봉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봉이든 주봉이든 네네.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주봉과 월봉으로 이 회사의 업황을 판단하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가 급격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봉은 심리는 이거 굉장히 좋은 일봉, 팁을 예. 주셨어요. 주봉 월봉은 예. 말 그대로 회사의 업황, 회사의 업황. 업황이에요. 네. 업황은 속일 수 일봉은 없다. 심리. 예. 네. 거기 그 정보가 다 녹아져 있는 게 주봉과 월봉이다. 주봉과 월봉에 이제 예. 업황이 있다. 예, 네. 업황이 있다. 심리는 일봉에서 나온다. 네네. 그래서 그 일봉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업황엔 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봉으로 판단하고 이제 추세가 이렇게 오르다가 계속 이제 이렇게 저점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네네. 이걸 추세가 깼다고 생각하는 거야. 추세가 하향하는 그때부터는 빨리 줄여야 되는 거야. 음. 그 초창기에 시행을 해야 돼. 거죠. 이게 오를 때도 초창기에 네. 빨리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떨어질 때도 추세가 꺾인 그 시점에 최대한 많이 줄이시는 초창기에 거라. 네. 계속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통 주식 투자로 잘 실패하시는 분들이 이걸 거꾸로 해요. 이걸 거꾸로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음. 투입 하락에는 이제 계속 사실 물타기 하죠. 반대. 왜냐하면 좋다 했는데 이거 막 사람들 뭐 좋다고 해서 샀는데 빠져. 근데 추세가 깨지잖아요. 네. 손절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거야. 좋다고 했는데 왜 빠져? 결국에 악재는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그때 악재가 터지죠. 그쵸. 그때서야. 네. 네. 이제 거기서 이 공포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전업 투자자시고 금액을 크게 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금액이 크든 작든 이 추세 초입의 비중을 급격하게 확 줄이는 거는 굉장히 자금을 기회비용 측면으로 보셔도 굉장히 이거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추세 초입 기간 설정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기간은 전 따로 설정하지 특별히 딱 않아요. 정해놓지는 네. 않으세요? 뭐 네. 한 달이든 3개월이든. 네. 제가 두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대표님도 김지훈 대표님께서도 매일 이제 유튜브에서 설명하셔요. 이 맞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네, 네. 데이터와 그 정보를 분석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좋아진지 나빠진지를 분석을 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네. 저도 두산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지 한 3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그 기간 동안 두산이 계속 올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전혀 않아요. 아니죠. 네, 네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이 거의 옆으로 네.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구간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구간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회사에 대한 끊임없는 추적과 관찰 네. 그리고 세상의 변화 네. 그걸 계속 보는 거야. 이게 원전이 필요한 시대에 온다. 체코 원전 수주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어요. 저는 될 거라 생각을 우리가 먹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가져왔었죠. 근데 주가는 이제 그 전부터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 분석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가치 투자가 1번이다. 회사에 대한 분석 이게 1번으로 깔려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 차트라던가 뭐 또 수급이라던가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따라온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업황이 좋아지는 회사의 차트와 수급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인 무조건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이제 두산으로 이제 네네. 비중을 다 밀어 넣었어요.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진 거 그냥 얻어맞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이 회사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사업 가치, 성장에 대한 가치죠. 네. 이 이제 두산이 이제 2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한번 제가 보면 두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두산전자였어요. 전자가 제일 중요한. 제가 3년 전부터 처음 살 때부터 그거에 대한 이 두산전자에 대한 그런 성장 모멘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두산전자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비상장이니까 네, 이거 네, 네. 혹시 쪼개기 상장할 가능성이 이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업부예요. 이게 알짜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회사면은 따로 이제 사업부로 이제 나와 있으면 이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부터 별도의 법인이었어요. 별도 법인으로 나눈 별도 거고 법인이었기 이거는 때문에 상장하는데 문제는 없었죠.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LG 화학 사태 이후로 사실상 물적 분할은 이제 어렵다. 안 되고 있죠. 네. 예,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미 욕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또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 그거는 이제 좀 불가능하다. 세무조사 좀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까지 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걸 판단하고요. 이제 두산전자는 이제 삼성전자의 또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모바일 사업부가 있듯이 이 두산전자는 그냥 두산 지주의 그냥 사업부로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죠. 굳이 그렇게 욕을 많이
굳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까요? 그건 모르죠, 솔직히.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굳이 지금 의논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의미가 같아요. 없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네. 그런 거는. 지금 두산의 두산전자의 2분기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2분기 네. 보면 영업이익도 잘 나왔어요. 네. 379억. 네. 영업 마진이 11.7%예요. 네, 네. 지금 PCB 업황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네. 어제도 보면 심택이 영업이익을 발표했던데 굉장히 어닝 쇼크가 또 나왔더라고요. 주가가 급락하고. 이 전자 메인은 그거 아닌가요? 전해동바 FCC 네, CCL이라고 이제 동박 적층판이에요. 동박 적층판. 동박 네, 적층판이라고. 이게 PCB의 가장 이제 원소재가 돼요. 원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수페타시스가 네, 네. 이제 AI용 PCB 선도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두산이 만드는 CCL을 사서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한 거예요. 일종의 원자재 개념이네. 그렇죠. 네. PCB라고 하면 인쇄회로 기판을 말하는 건데 네. 그거의 원자재 네. 격을 이제 두산전자가 납품하는. 근데 이제 이 CCL이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될 거예요. 특히 반도체, 그렇겠죠. 로봇, 특히 전기차에도 이게 들어가게 네.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고 특히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게 왜 역사적 신고가까지 갈 수 있었냐면 엔비디아의 블랙웰의 단독 납품.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수혜주로 이제 픽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게 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제 지금 아직도 PCB 업체 업황이 좋지 않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기 시작했고 하반기에도 더 좋아질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두산 IR 팀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자, 이제 핵심 내용을 보면 이제 네트워크 시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그렇죠. AI용 400G 그리고 AI 가속기 이게 엔비디아를 얘기하는데 네, 네. 이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매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핵심 키워드 반도체 범용 DRAM, 낸드. 여기도 이제 그 소재가 다 쓰이는 거예요. CCL이. 그리고 이제 GDDR7 이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소라라고 그 AI 동영상 플랫폼이 이제 맞아요. 네. 이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GDDR7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래픽 전용 그 DRAM이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하면서 두산도 그 GDDR7 소재로 승인이 확보가 되었다. 이제 두산전자의 매출을 보면 거의 50%가 삼성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의 이 반도체 사업이 이제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좋아지고 있죠. 네. 그럼으로써 삼성의 반도체가 좋냐면 두산전자도 따라서 같이 좋아지고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블랙웰이 좀 공급 지연 이슈가 요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기사 네, 났죠.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안 좋은 이유도 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좀 기다리면 되지. 그렇죠. 뭐 한 분기 정도 뭐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좀 대세에는 지연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삼성이 이제 AI 지금 못 들어가서 계속 난리가 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역시 삼성이 HBM3E 관련돼서 가장 최근 정보 보니까 그 패키징 최첨단 패키징 쪽만 안 되는 거 칩은 이미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시적으로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한테 확인해봐도 내부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돌아가는 얘기를 보니까 그래도 뭐 하반기 안으로는 나올 거다. 제가 야,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충분히 삼성전자 그가 HBM3E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간절한 게 엔비디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독점이죠 하이닉스. 그렇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어제 20%인가 폭락을 급락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그 이유가 삼성이 납품을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이 납품을 했으면 그 모든 설비 투자가 계속 착착착착 이루어졌을 건데. 진행됐겠죠. 네. 네. 근데 삼성이 지금 못 넣고 있으니까 걔들도 지금 다 매출이 밀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다시 납품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다 상승할 것이고 두산전자도 삼성의 업황과 함께 같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이 가진 펀더멘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주가만 지금 반토막이 났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회인가 위기인가. 그 두산이 아까 얼핏 얘기 들었을 때는 좀 음. 흥미로운 드론 쪽에도 사업을 네. 크게 확장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드론 쪽에도 이미 군대 납품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군대 네, 우리나라 육군이죠.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안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굉장히 하게 됩니다. 중요하죠. 예. 핵심 보면 또 물류 네. 앞으로 이제 도서산간 지역에 인구가 지금 앞으로 계속 급감하게 돼요. 특히 이제 도서산간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엄청 그 인프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그런 쪽에 배송을 하려면 드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드론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중국에 의존할 수 없잖아요. 안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 카메라 들고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기에 중국의 물건에 의존한다. 저는 그걸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근데 투자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 박정훈 회장이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이런 할까? 작업을 할까? 투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박켓의 그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이제 다음 달에 돼봐야 알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럼 두산의 이제 장기 기업의 주가는 돈을 얼마를 버느냐로 그렇죠. 이제 평가를 그렇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보면 참 2023년까지 이게 마지막 부실이 이제 털어낸 거예요. 이게. 네, 네. 예. 처참했죠 지금까지. 그러네요. 네. 처참했는데 불과 2년 전만 네. 해도 6천억씩 적자를 냈는데. 네. 이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특히 이제 저는 지주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지주사 보면 막 퍼가 뭐 2, 3 뭐 이렇게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지주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단기 순이익에서 지배 주주 그쵸. 그걸 네. 봐야 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식당을 이제 운영하는데 이제 김지훈 대표님하고 제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네, 짜장면집을 한다고 네, 해요. 제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어. 50대 50을 가지고. 네. 우리가 열심히 해서 1억을 벌었어. 네. 그럼 내가 돈을 얼마 번 거야? 5천만 원. 50만 원 벌었죠. 그쵸. 그게 이제 지배 주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그렇죠. 이익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지주사를 평가할 때 이 단기 순이익 지배를 보셔야 되고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두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좋아지기 시작한다. 예. 올해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는 1,600억. 내년 되면 2,400억. 3천. 이제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추세를 보잖아요. 이 이익의 증가 추세. 지금 이 두산이 가지고 있는 이 제가 왜 두산을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냐면 네, 네. 두산은 이제 산업은행에 의해서 이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주사를 분석을 해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안에 도대체 사업이 벌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SK 같은 거 분석 못해요. 회사가 그 자회사가도 뭐 100개가 넘는다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그 중에서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이 너무 어렵죠.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근데 두산은 산업은행에 의해서 구시대적 자산들이 다 팔렸어요. 골프장 팔리고 또 부동산 자산 이 회사가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건 돈을 못 버는 미래 신성장 사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 구조조정이 잘 됐어요. 지금 미래에 맞게.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죠. 지주사 특히 그 거버넌스 정점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로 뭐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매출을 돌린다든지 뭐 따로 급여를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강 검진을 받고 암세포를 모두 도려낸 구시대적 그런 사업들이 다 청산된 두산이 깔끔해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제 눈에는 구조조정이 다 네. 완료된. 네. 그리고 남은 거는 말씀드렸듯이 미래신성 드론 수소 그리고 물류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 안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게 로봇이에요. 로봇이네요. 로봇. 예. 이게 로봇이 운이 좋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덕분에 이거를 엄청 비싸게 상장할 수 있었잖아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투자금을 받았고 이제 박정훈 회장이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게 크게 보여. 이거 바켓에서 이제 여기 붙이겠다. 이렇게 이런 그림을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그 과정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제가 볼 때도 이 회사가 가진 성장이 마음에 든다 저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독점 사업 원전에 있어서 그건 제가 볼 때 우리 인류의 발전 방향 AI 전기차
그리고 가상화폐 네. 이 모든 것들은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한다. 그 과정에서 원전은 마치 금광에서 청바지를 팔듯이 전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장기 성장의 그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비록 주가는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날 수 있을지언정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26년도에 한 3천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 27년도부터는 급격하게 이게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네. 체코 네. 수주분이 아마 26년, 27년부터 본격 반영되는 걸 감안하신 거죠.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게 1번 그리고 27년도부터는 로보틱스도 적자예요. 네, 로보틱스도 적자 사업인데 이게 흑자로 돌아간 시점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바퀴까지 붙여버리면은 단기순이익 지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그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그림만 봤을 때 2030년이 되면은 저 회사가 이익이 얼마가 찍힐까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전 한 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1조. 순이익 1조. 단기 순이익 지배로 1조가 될 거예요. 순이익 지배 순이익으로 네. 1조. 1조 정도 돼요. 30년 그러면 정도. 왜냐하면 히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두산전자의 성장성도 장기 성장성. 그게 어쨌든 엔비디아의 단독 픽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CCL 업계에서는 글로벌 넘버 원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도요타 자동차에도 납품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공장이 올해 말이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장기 성장성, 인류의 이런 방향성,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AI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 이 그림에 그려봤을 때 제가 볼 때는 2030년 정도가 되면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그렇죠. 거죠. 관찰하면 되죠. 실적이 이렇게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그 동안은 내가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이 기업과. 언제 팔아야 되죠? 내 생각이 틀렸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회사가 그 방향으로 안 가네? 그때까지 파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한 그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과정. 그렇죠. 과정이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냐, 인지하지 않고 얻어맞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인지하고 있으면 나는 반토막을 대비를 해요. 항상. 이번에도 설마 했어요. 설마 반토막. 작년에도 반토막이 났어요. 작년에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두산 주가가 15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15만 원, 16만 원 갔다가 그게 7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 재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재작년에도 15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이제 공포가 시작되면서 그 주가가 6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올해도 설마 했지만 역시 올해도 반토막이 났네요. 내년에도 또 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회사가 방향성,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비록 중간중간 반토막은 나지만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30만 원 돌파, 40만 원 돌파. 내 자산은 지금 한 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다음번 상승 때는 다시 내 계좌는 신고가를 할 것이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최근에 다시 재매수를 크게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기준은 가격을 어떤 보는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매수를 해야겠다. 차트에서 저항과 지지죠. 그렇죠? 저항과 지지. 15만 원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냥 두산의 저항과 주가를 지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차트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저항과 지지만 파악하셔도 절반 이상은 뭐 다 아신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15만 원을 이번에 깨면 안 됐어요. 제 기준은 15만 원이 지지세요. 근데 그걸 깼어요. 깼잖아요. 깼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대부분이 손절을 아마 기술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거기서 다 손절을 기계적으로 손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전문가 분들이 막 나오셔서 얘기하죠. 현금 비중 늘려라. 어찌 될지 모른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승패가 나뉜다. 결국 이 투자의 결과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거는 기업의 성장 가치예요. 그렇죠. 이 주가의 흔들림은 우리의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기업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죠. 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매일매일 변동하는 이 주가라는 거죠. 이 주가는 이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 지표예요. 이거는. 근데
이 기업의 성장 가치가 문제가 없는데 이 주가만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 분석이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신 분들 15만 깼기 때문에 팔아야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 분석이 중요해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무너졌다, 공포심이 일어나. 저는 삼성전자 10%, 하이닉스가 10% 동반 하락한 걸 보고 제 마음에도 엄청난 공포가 찾아오더라고요.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이게 악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날 두산 더 빠졌죠? 그날 12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네, 그날. 근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때 선택이 투자의 결과를 좌우하게 돼요. 예. 도망가냐 이게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빨리 팔고 도망가. 지금이라도 살아야 돼. 끊임없이 우리의 뇌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그 본능을 누르려면 내가 믿는 이 회사의 가치, 이 믿음으로 이성으로 이걸 본능을 누르는 거야. 예. 지금 모두가 패닉이야. 나도 패닉인데 내가 이 정도의 공포심이 들면 사람들 엄청난 지금 공포감에 지금 이 주식을 던지고 있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차트에서 잡아야죠. 예. 본능을 눌러야죠. 이성으로. 예. 이거예요. 이거. 예. 하지만 또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죠. 그래서 12만 원 같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기계적 손절을 하되 어떻게든 난 최대한 이 물량을 쥐고 있겠다. 예. 그게 제 투자 마인드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분은 훈련되신 분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저는 얘기를 듣다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이 전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계속 인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엄청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수익률 관점이나 직접적인 측면으로 보면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직접적인데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를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가 아니라 나는 원전이다 하고 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현대일렉트릭 제가 투자했었어요. 아 하셨구나. 2년 전에 주가 3만 원일 때. 그때 1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에 파셨죠? 한 20% 정도. 아 참. 또 네.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 접근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만큼 이제 회사의 그 성장을 분석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때 현대일렉트릭이 그때 제가 투자할 때 공시를 그때 갑자기 냈었거든요. 네. 21년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전기 전력 투자 인프라가 이제 시작 그 초입에 와 있었어요. 이거 어떤 공시가 났냐면 그 전까지 미국 상무부에서 현대일렉트릭에게 덤핑으로 벌금을 반도펜 가세요. 내용 아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현대일렉트릭이 그걸 승소해서 다시 그 충당금을 다시 이제 받았죠. 환수한다. 네. 그 공시가 났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미국이 네. 자기들 이걸 이럴 때는 자기들 자국 내 회사들 경쟁할 때는 막 이거 덤핑이라고 네, 막 네. 하더니 막상 이제 자기들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풀어주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지금 10배 가는 걸 저도 상상을 못했죠. 네. 그렇게 이렇게 이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일본 변압기 그리고 전선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전기라는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 중요한 건 전기 자체가 부족하게 된다. 네. 그거를 믿는. 이제 변압기가 지금 가장 빠르게 이제 사이클을 타고 먼저 가는 그렇죠. 거죠. 변압기는 계속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2차 전지랑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를 찍어내서 빨리 팔면 이제 급하니까 돈을 값을 이제 비싸게 주는 거예요. 근데 투자 사이클이 먼저 끝나는 것도 HD 현대일렉트릭이 될 거예요. 변압기 사이클이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저는 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즉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필요량이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또 갑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원전 투자하냐? 느리잖아요. 이게 실적이 10년에 걸쳐서 찍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느려요. 그러나 지금 이제 커피 머신이 하나씩, 두 개씩 나가기 시작했다. 저는 게으른 투자를 하고 싶어요. 게으른 투자. 네. 굉장히 이거 네. 멋진 말인데요. 네. 게으른 투자자가 네. 되고 싶죠. 저는 게으른 투자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는 이제 동해, 남해, 서해 가족들과 이제 여행을 하면서 네.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계속 네. 앞으로도 아, 네네. 게으른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독점, 독점. 깨지지 않는다. 네. 깨지지 않을 독점. 그 독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동의하는 마음 편한 투자. 음.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현대일렉트릭 좋죠, 너무 좋죠. 판타스틱하죠. 실적 너무 좋고. 실적이 보면 앞으로 지킬 2년치 수주가 지금 밀려 있대요. 네. 네. 그럼 아, 주가 현대일렉트릭 2년치보다 훨씬 더 밀려 있습니다. 더 있을까? 지금 벌써 현대일렉트릭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2029년 9년까지 물량이 다 끝났고 지금 30년 거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기하신 독점의 차이는 명확한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릭의 초과 변압기는 물론 미국의 공장도 빠르게 증설하고 지금 우리나라 공장도 증설해서 잘 선점 효과도 누렸고 잘하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원전의 주기기의 독점력과 현대일렉트릭이 갖고 있는 변압기의 독점력은 상당한 갭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생각하신 거죠. 네. 그래서 비록 느리지만 그러면 그거를 그 수익률이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레버리지를 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네네. 절대 이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셔야 돼요. 네네네. 충분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칼이 이제 사무라이들이 쓰는 큰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칼이 어린아이에게 가면 굉장히 그건 위험하게 되겠죠. 위험하죠. 그렇죠. 네네. 휘두르다가 자기를 막 벨 수 있잖아. 네네. 막 팔도 잘릴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이걸 훈련된 사무라이가 이 칼을 사용한다? 그러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무기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저는 이제 이걸 거의 2번의 깡통을 경험하면서 그걸 전 체득을 한 거예요. 저만의 노하우로. 이게 저는 칼을 휘두르는 사무라이지 그래서 때문에 모두에게 이 방법을 쓰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해 보자면 좀 이거 빌딩 투자로도 한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한 30억, 40억씩 빌딩을 사는데 거기에 제 돈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전액 현금으로 사는 사람. 네. 근데 대부분의 거의 레버리지 한 80% 정도 나오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불안해하진 않잖아요. 그분들이 그 빌딩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매년 눈앞에 있는 주가가 흔들리면 여러분들 회사에 큰일 났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막 30% 빠지면 회사에 문제 있다 생각하고 막 2배씩 올라가면 회사가 좋아졌다 생각하고.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회사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 그걸 인지를 하시면 조금 투자 영역이 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오늘 두산 관련돼서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두산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아니요, 그게 2019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2019년까지는 이제 배당주로 5,200원을 맞아요. 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구조조정 이제 이후로 배당이 2,000원으로 줄었어요. 아, 반토막 났네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두산 자체적으로 이제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 부족도 있지만 이제 사업의 기회가 이제 앞으로 엄청 커지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요구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더 강력하게 투자를 하기를 바로 회사가 커지는 게 좋죠.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해서 주가가 상승한 게 낫지 배당을 투자를 못할 정도로 배당을 준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진짜 주주라면. 네. 그래서 지금 배당보다는 회사의 성장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았죠 이번에.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소통도 좀 많이 좀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짧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산 말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삼성물산에 네, 네.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좀 눈여겨 보시는 기업 뭐 한 2개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이제 관심 있으신 기업. 관심 있는 기업 네.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될 때 고통받았던 기업들을 보고 있어요. 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많이 일으킨 기업. 네. 대표적인 게 SK죠. 네네. 지금 SK 역시 지주사네요. 지주도 지금 주가가 거의 지금 코로나 수준까지 지금 폭락했어요.
이 회사가 이제 너무 많은 투자를 감행을 하면서 이게 다 비술해서 이제 결정적인 게 사실 이제 LG화학을 따라서 이거를 이제 배터리 사업을 그쵸.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사단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다가 이제 캐점의 구간에 부닥쳐 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SK E&S까지 이제 합병을 시키려고 하는. 어쨌든 이 모든 그 근간에는 부채가 이제 급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관심 있게. SK를.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그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 사업이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거. 사실 SK 자체적으로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 지금 2차 전지 투자 잘못해가지고 네. 지금 다 지금 그 마이너스 번 효과를 깎아먹고 있죠. 네. 네. 거기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 2차 전지 사업이 턴어라운드 하게 되는 시점 그때 저는 좀 비중을 많이 실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SK 말고 한 종목 더 얘기해 주신다. 이제 삼성물산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이 변동폭을 사실 일반인들이 버티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요즘 CMO 기업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로직스, 바이러스 지금 최근에 주가 엄청 좋죠. 셀트리온 네. 이런 셀트리온. 기업들이. 네. 결국 얘네들도 저는 장기 성장에 확신이 있는 게 중국에서도 이제 우시 바이오를 제재를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내에 그 CMO 그 관련 이제 공장도 이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은 담보가 돼 있다고. 그리고 그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지주사 대표적인 지주사격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가진 자산 삼성전자 좋아지고 있죠. 업사이클이죠. 그렇죠. 거기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업사이클 들어왔다. 근데 삼성물산이 가진 자체 사업 즉 제가 볼 때 삼성물산은 이제 국내에서 아파트 사업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뭘 어디서 레미안 미분양 났다 얘기 못 못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원전 건설도 잘해요. 잘합니다. 네. 네, 원전 건설 잘하고 거기다 이제 뉴스케일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렇죠. 이제 루마니아에서 SMR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원전의 이제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네, 앞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건설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가장 반도체를 많이 다뤄본 기업 역시 삼성 내에서도 삼성 반도체 공장은 건설을 많이 해본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그 액침 냉각 그 냉각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네, 데이터 서버 맞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진 자체 사업도 좋아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삼박자가 이제 어우러졌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밸류업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사주 소각과 이제 배당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모든 이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장기적으로 좋은 너무 뭐 1년에 뭐 3-40%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이번에도 삼성물산은 주가가 안 빠졌어요. 덜 빠졌죠. 제가 6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삼성물산은 그때보다 6월 달보다 오히려 주가가 지금 올라 있어요. 삼성물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초입의 구간이다.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국민 추천이죠. 국민 추천. 그 보니까 다 직접적인 사업회사보다는 다 네. 두산도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 삼성 쪽도 이 직접적인 사업회사보다는 삼성물산 SK도 사업회사보다는 지주사를 그러니까 이노베이션도 보고 있는데 이노베이션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다. 역시 이노베이션이 살아나야 SK 지주도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SK 지주 안에서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주사는 다 이제 자체 사업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잘 핵심이에요. 들으셨죠? 자체 사업 좋은 그 비즈니스를 모델을 갖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제가 두산을 집중 투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좋은 두산전자라는 좋은 자체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주사만이라는 이유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아무도 안 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기회가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제 그걸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다행히 제 아이디어가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성과를 올렸고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은 지주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네요. 네. 특히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그런 자체 사업을 가진 지주사를 보자. 그 관점에서 좀 포스코도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우리 김지원 대표 네, 제가 엄청 포스코 좋아하거든요. 네. 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기회를 보고 있어요. 네. 포스코 얘기 안 해서 섭섭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네.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포스코는 저는 대선의 결과 네, 보고 저는 네. 집중 투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싸졌어요.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걸 철강회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합니다. 네.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신사업은 모르겠고 그냥 돈 못 버니까 그렇죠. 네, 철강회사인데 지금 중국이 막 철강을 밀어내잖아요. 네네. 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매크로적으로 그냥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율 보면 외국인들이 아직도 거의 한 50% 가지고 있죠. 네, 네. 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이 팔면 우리는 어쩔 맞습니다. 수 없어요. 결국에 그 신사업이 실적으로 찍히는 그 타이밍. 그래서 저도 김지훈 대표님 방송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 타이밍 재다가 한번 비중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포스코홀딩스 계속 업데이트 네. 자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 두산과 여러 가지 이 투자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는데요. 한번 그냥 직접적으로 몇 가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는 너무 어렵고 손실을 대부분 입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상위 진짜 꾸준히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분들이 상위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통계로 저도 본 적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의 특성은 변동폭이 극심해요.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면 반토막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볼 때 눈앞에 있는 걸 쫓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뭐죠? 주가잖아요. 주가는 여러분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그 지표가 아니에요. 주가는 그냥 지금 현재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심리 지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회사의 사업 가치를 보고 그 심리 지표는 결국 이 회사의 사업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위 5%의 투자자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쫓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으셔야 된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그게 사업 가치죠. 네네 눈에 보이는 것을 멀리하셔야 된다. 네. 그냥 참고하셔야지. 저건 이 심리 지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주가 떨어진다고 회사가 막 전화 많이 해요. 그렇죠? 주변에 막 맞아요. 주가 떨어 이렇게 폭락하면 회사 큰일 난 거 아니냐. 엄청나게 네. 악플 달고 회사 막말하고 망했냐. 그렇죠. 회사에 전화해서 귀찮게 네. 하고. 예. 그게 왜 그러죠? 눈앞에 보이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투자의 영역은 예술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하는 거. 이게 종교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거든요. 저는 좀 종교에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종교를? 저는 이제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했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최근 한 3, 4년간은 불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불교도 또 공부를 하셨구나. 네. 이제 제가 주식 시장에 이제 참가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 탐욕에서 나오는 거잖아.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네. 그 욕심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주식 시장에서 내가 이 욕심을 따라가면 망해요. 네네. 그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네. 예.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당장 내가 욕심 나면 급등주 빨리 사고 싶어. 오늘도 뭐 코로나 수혜주들 막 코로나 관련주들 막 20%씩 올라가는 거 보고 지금 내 계좌 지금 네. 반토막 났는데 네. 빨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쫓아가야죠. 네, 저도 지금 너무 그게 좀 공감됩니다, 진짜. 예. 빨리 만회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맞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왜 소수이냐? 그렇게 그 행동 패턴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 눈앞에 있는 걸 쫓기 때문이에요. 예. 그걸 인지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업의 가치, 회사의 가치, 성장 가치 이쪽으로 영역을 옮기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을 여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사업 가치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식은 결국 사업 가치, 그러니까 사업 가치라는 거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과 이익, 회사가 결국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 추구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이걸 좀 쉽게 표현드려 볼게요. 우리가 식당을 한번 인수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식당을 인수하는데 그럼 권리금을 내가 줘야 되잖아요. 네네. 이 식당이 그러면 권리금을 내가 얼마 줘야 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작년에 이 식당이 매출이 얼마였고 돈을 얼마 남았냐 그쵸. 그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이 식당이 1억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거 내가 이 노동 시간과 투입되는 비용과 뭐 직원을 이렇게 썼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나오네. 그럼 내가 권리금을 얼마를 줘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근데 왜 주식은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주식은 그렇게 안 하시죠? 모두가 좋다는 거예요. 권리금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차이점이에요. 네. 네. 똑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네. 여러분들이 그 식당을 권리금을 얼마 줄까를 고민하는 거. 그 과정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 금액을 크게 하시니까 손절을 아까도 얼핏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손절을 아주 기계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AI처럼. 네. 상당히 훈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손절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손절 관련돼서 어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신용을 쓰실 거면 손절을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초보자분들에게 저는 신용 쓰라고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을 하지 마세요. 네. 예. 손절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에 계속 설명드렸듯이 왜 내가 이 회사에 집중 투자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 집중 투자의 논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여러분들 없기 때문에 다 털리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포가 왔을 때, 패닉이 왔을 때 다 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하면서 떠나시죠. 맞아요. 너 때문에 내가 손실을 봤다. 주식이라는 게 그냥 계속 그게 반복되는 행위예요. 이제 그걸 인지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이걸 빌딩 투자처럼 하는 거예요. 빌딩 투자. 빌딩 투자지. 여러분은 그 빌딩 투자하는데 레버리지 쳤다고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주식은 다르죠. 주식은 가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최대한 싸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싸게. 예.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만큼의 그 바텀을 확인했을 때 강하게 실어요 저는. 예. 그건 이제 저만의 노하우고 이제 그런 건 이제 많이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떤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 네네. 예. 이건 어떤 그렇잖아요. 우리가 타이거 우즈한테 우리가 골프 레슨 받는다고 해서 타이거 우즈가 바람의 각도가 이렇고 그쵸. 지금 습도가 이렇고 지금 언덕이 이럴 때 이렇게 드라이브 이렇게 치자. 그거 든다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수 없어요. 왜냐 그 타이거 우즈 안에 그냥 수십 년간 그 사람은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아예 내재화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걸 여러분 뭐 제가 쉽게 따라하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으시다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손절 안 할 종목을 고르셔라. 그 정도로 내가 믿음이 드는 기업을 분석하셔라.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오잖아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공포가 하고 어려움.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털려나가는 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들한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저 전문가가 저거 좋댔다. 누가 저거 좋다더라 돈 번다는데 왜 떨어진 그런 소리를 하시면 그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분석을 하기 힘드시다면 이제 김지훈 대표님 방송을 계속 보시면 되고요. 네. 얘기해 주신 걸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제가 뭐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 수익률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없어요. 네. 목표 타이밍은 있어요. SMR이 수익률보단 타이밍. 네. SMR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네. 그때쯤이면 이제 모두가 이제 두산이 성장 기업이라는 걸 모두가 인지하게 될 거예요. 네. 그때까지. 네. 그다음에 그
계속 느끼는 건데 독점을 강조하시면 음.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안타깝게도 미국의 독점 기업들 많잖아요. 맞죠.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음. 근데 미국 주식은 전혀 언급 안 하시는 거면 미국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건가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 없어요. 네. 미국 주식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 독점 기업은 미국이 훨씬 많은데. 알죠. 네. 근데 그만큼 비싸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용꼬리가 될래 뱀의 머리가. 네. 굉장히 네. 뼈 때리는 조언입니다. 네. 네. 가서 전 세계 천재들과 교류를 해. 네. 여기서 좀 정확하네요. 네. 어쨌든 확률 지금 측면으로도 그렇죠. 그 변동성이 그게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이걸 마치 서핑하듯이 좀 즐겨보자. 그렇죠. 흐름에 몸을 맡기자. 그렇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단기간에도 깡통을 2번 차고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먹고 사는데 이제는 좀 걱정을 안 할 정도가 될 정도로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변동성을 계속 제가 이겨냈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에. 그 기회로 굉장히 삼았어요. 중요한 계속.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산은 매년 반토막이 났어요. 올해는 설마 또 반토막 났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또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심리만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만. 이게 심리 게임이죠. 주식은. 한 7, 80%는 그냥 심리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식 외에 어떻게 혹시 자산 배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직은 없어요. 전혀 없으시고 아직 없어요.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서 가족분들이 걱정하거나 어떤 리스크 네.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하시는지. 힘들었죠. 네. 하지만 좀 제가 이제 왜 주식 투자를 하게 됐냐면 집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크게 뭐 가난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한 대학교 정도 되니까 제 주변 친구들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점이? 어떤 점이 이제 또 가정 환경, 가정 환경. 네, 약간 이제 부모님의 부족 결국에는. 근데 그러면서 약간 내가 어떻게 이 차이를 메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이란 건 어느 정도 좀 자금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까지 가기가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어요. 그까지 가는 너무 과정이.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선택을 했고, 사실 주식 투자가 참 너무나 힘든 과정이죠. 매일매일 이게 주식의 변동성이 기본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쉽게 버는 돈은 없어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저는 선택했고 결국에는 포기할 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특히 첫 번째 실패라고 이제 우울증을 겪으면서 1년 동안 방 안에 집거를 했었거든요. 우울증도 겪으셨어요? 네. 그때 이제 그런 과정도 제가 지금 돌아보면 참 많이 힘들었고 그런 과정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겨냈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저만의 이제 주식으로 노하우가 생긴 거죠. 네. 저만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지금 오히려 그때 지금 이제 가정이 좀 유복했던 그런 친구들을 지금 만나서 보면 그 삶이 그렇게 잘 풀린 경우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분들이 엄청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한다면 다 색안경 끼고 봤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지금도 그렇게 그게 뭐 크게 지금도 바뀌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지금도 많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가족부나 친척들도 뒤에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겠죠. 당연히 저도 알죠. 네. 그러나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터득을 했고 그리고 전 앞으로 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 맞습니다. 수단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앞으로 이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부동산 집중되면 안 돼요. 그 길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나온 이 고민이 이 밸류업 늦게라도 이제 시작됐어요. 이 큰 흐름에서.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식도 모르고 어떤 마인드로 투자해야 되는지 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깨달았고 저는 그걸 좀 나눠드리고 싶은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그 시대적 흐름도 저는 앞으로 주식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김지훈 대표님처럼 이렇게 직접 저도 이제 게으른 투자자라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이제 방송을 이제 제 채널을 해서 이게 하진 못하지만 전 최대한 제 주변에 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많이 네. 좀 알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주식 투자 공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 공부해서 뭐 하냐, 뭐 결국 수급이 결정한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공부 펀더멘탈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도 펀더멘탈 공부한 게 진짜 돈이 돼?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되게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 한 일관되게 얘기하신 부분 사업 가치 그거는 바로 펀더멘탈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펀더멘탈을 더 효과적으로 또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세상 돌아가는 히스토리를 많이 공부하셨고 막힘없이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인 분석이 밑바탕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관점에서 공부 방법론을 뭐 이런 뭐 책이 돼도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 투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좀 둘러서 얘기하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일단 책 기본적으로 100권 읽으세요. 투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관련 책. 100권 정도 읽으시고 네. 매일매일 경제 신문을 빠짐없이 다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과정들이 최소한 5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접 5년. 네. 매매도 직접 해보셔야 되고. 네, 그렇죠. 전 이 과정을 이렇게 한번 비유 드려볼게요. 손흥정 네, 네. 감독님 네. 있잖아요. 손흥정 감독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어릴 때 이제 훈련을 시킬 때 7년간 슈팅 연습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매일매일 달리기, 기초 체력, 드리블, 패스, 기본적인 것만 계속 이제 강조를 하셔서 7년간 묵묵히 기본기를 다지게 만들었다고요. 그 기본기가 완성이 되니까 이제 기술이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손흥민 선수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제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능력, 그리고 손흥민 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술들은 그 기본적인 그 체력, 기본기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투산이 제가 처음 샀을 때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어요. 지금 주가는 약 한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제 한 두 배 좀 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제 자산은 폭락하기 전에 엄청 많이 늘었었는데 그러네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8억 얘기 네네. 나오는데 네, 40억 뭐. 네,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10배 이상 어. 늘었어요. 네, 그럴 수 있었던 건 역시 저만의 이제 매매 노하우 있었죠. 근데 전 여러분한테 이 매매 기술을 익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먼저 여러분 기본기를 닦으셔야 돼요. 예. 그 기본기는 매일 여러분이 읽는 책 그리고 뉴스, 경제 관련 서적 그런 걸 매일 읽으시고 그 정보가 어떻게 이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매일 한번 계속 관찰해 보시고 그걸 이제 몸에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기술은 그때부터 따라 붙을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기술은 쳐다보지 마시고 무슨 뭐 차트 기법이니 매매 뭐 금방 돈 벌 것처럼 하잖아요. 그거 다 인생 낭비니까 절대 그런 거 그런 건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이제 이런 매매 기술로 인해서 이제 부가 이제 많이 증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기를 돼야 된다.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차트니 무슨 수급이니 이런 거 따라다니면 여러분 그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을 단련하셔라.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좀 구독자 웅달책방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책 뭐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제 도서관부터 뛰어가셔가지고 예, 그냥 집 앞 도서관 뛰어가셔서 투자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보세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매일 경제 뉴스 읽고 그리고 매매도 직접 해보시고 예, 그 정보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그 과정이 짧으면 5년 제가 볼 때 예,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돼야죠. 저도 저도 이제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줬으면 그 기간이 물론 단축됐겠죠. 그렇겠죠. 예.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런 게 잘 거의 없었어요. 예. 그나마 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투자에 지금은 뭐 정보가 넘쳐나서 네. 너무 편리해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편리해졌어요. 진짜. 저도 제 자신을 평가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투자 고수분들이 해주시는 발언 하나 하나들이 어느 날 그게 내가 저분의 말을 듣고 갑자기 제가 어떤 득도한다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투자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대다.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 관심의 차이인 예.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이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예. 정말 공부 열심히 하죠. 예. 의지를 세우고 뜻을 세우고 이제 의지를 딱 가지시고 그걸 하시면 지금 투자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투자자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 중에 좋아하시는 분, 뭐 국내 투자자든 해외 투자자든 상관없이. 김지훈 대표님.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세입 전무님 박색 전무님. 네, 하면서 그분 말씀도 조금 약간 좀 깨달은 게 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박색 전무님. 네. 네. 그리고 해외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피터 린치 방식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피터 린치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성장에 대한 그 개념을 배웠던 게 2015년, 2016년 하면서 이제 성장 가치에 대해서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바이오주를 투자하게 돼. 비록 저는 그 실패를 했지만 그 성장의 가치를 배웠던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PBR을 바탕으로 한 전통 그 가치 투자는 안 맞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안 맞고 앞으로 더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미국에서 왜 그런 담배꽁초 네.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미국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맞습니다. GDP가 늘어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기존 설비 사업들이 누군가 인수할 때 가치가 있었던.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 구조상 인구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내수가 힘들어져요. 그런 과정에서 PBR이 싸도 들어갔다 아주 힘들어지게 돼. 그 대표적인 게 이마트가 있겠죠. 내수 관련 기업들. 지금 보시면 PBR 0.1, 0.2예요. 근데 절대 그거 보고 싸다 들어가시면 그렇죠.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BR이 우리나라에 안 맞아요. 전통 가치 투자 방식은 버리시고 성장 가치에 눈을 뜨셔야 된다. 네. 이렇게 장시간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막힘없이 모든 인사이트를 다 풀어주신 박도환 전업 투자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얘기를 장시간 동안 경청하면서 명확하고 확고한 건강한 투자 관련된 가치관과 인사이트를 제가 정말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느꼈고 더 많은 걸 또 만나 뵈면 또 더 새로운 또 얘기가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엄청나게 이 인상 깊은 투자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나눠주신 박도환 투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여러분들 지금 너무 지금 힘든 또 고난의 시간이 왔죠. 하지만 이 고난은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된다.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회사, 그 회사를 찾으셔서 붙들고 계속 동행하시면 여러분들 인생도 그리고 자산도 같이 밸류업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제가 믿는 건 이제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자본은 끊임없이 수익을 쫓아 움직인다. 네.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 시스템 안에 살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 성장하는 회사의 주가는 반드시 그 가치에 회복한다. 그 두 가지를 믿어요. 그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모두가 두려워할 패닉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가치, 사업 가치 마음에 새기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